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2학년이 대부분 학교가 어린이 생활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꼭 가야 하는 곳, 아침에 학교 가는 건 귀찮지만 가면 재미있는 곳, 오늘 하는 활동이 기대되는 곳, 나아가 학교가 즐거운 곳이면 더 바랄 것 없이 고맙고요. 익숙해진 학교 생활이 인정과 칭찬을 좋아하는 2학년 어린이에게 자기를 탐색하고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제법 학생 같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자기 가방 싸기 연습이 된 어린이가 나옵니다. 1학년 때부터 보호자와 함께 연습했다면 보호자가 앞주머니에 손수건이나 물티슈를 넣으면 아니야, 그거 옆주머니에 넣어야 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방식이 생긴 거죠. 학교 가는 길에 장난치는 일도 덜해서 등교 시간도 줄어들고요. 교실에 들어오며 인사하는 모습도 정말 귀엽습니다. 교사로서 날마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어린이와 다시 반갑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고요. 친구와 인사를 하고 가방을 올려 필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날마다 정말 연습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사물함에서 필요한 걸 가져와 오늘 쓸 것으로 서랍을 정리하는 것 말입니다. 아침 시간 프로그램이 있다면 교사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시작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언제쯤 1교시가 시작되는지 알고 있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보신다면 우리 아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학생이 다 됐네, 기특해 하실 겁니다. 학교가 익숙해진다는 건 자기조절력, 생활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학교 오는 길에 편의점에도 들르고 싶고 길거리에 있는 걸 건드려 보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갈 때 해야지 하고 총총총 학교로 오는 겁니다. 교실에 들어와 친구를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다짜고짜 야, 근데 너 어제 그러고 싶지만 일단 눈부터 맞춰놓고 몸을 돌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자기조절력입니다. 이런 생활 능력이 공부 시간에 학습할 수 있는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머리는 좋은데 주변은 엉망진창이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이 난장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때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듣지 못하고 푹 빠져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주변 상황에 영향받고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일을 하죠. 학교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엔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스타일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학교 공부는 학습과 생활 두 가지 중 뭐가 먼저랄 것 없이 둘 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능도 생활지능, 학습지능으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있을 정도거든요. 공부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공부 시간을 맞는 어린이는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어린이는 공부할 시간이고 지금부터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습관으로 자리 잡은 조절감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개인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내 아이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반 모든 어린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반 어린이가 고르게 함께 발달했으면 합니다. 보호자 역시 같은 마음으로 내 아이가 적어도 다른 어린이에게 뒤처지지 않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어린이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차이는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교사와 보호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니 잘 보아야 합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내 아이에게 부족했던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는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받아들이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아직 2학년이니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어른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가소성 풍부한 어린이의 특성을 믿고 이제라도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호자는 쓴 약을 삼키듯 교사와 주변의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를 믿는 낙관성과 신뢰, 보호자로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인 어린이, 세상이 낯설고 아득한 아이는 보호자의 든든함에 기대어 세상에 부딪히며 크니까요. 마음속에 따뜻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교사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
주의 집중이 어려워 보여요. 또는 또래 보호자가 여러 번 생각하고 용기 내어 사는 말. 저번에 텔레가 친구를 밀더라고요. 를 밀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본 거야. 오해가 있었겠지. 그것도 안 되면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어렵게 하시나? 친구가 우리 애를 화나게 했나 보네.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교사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른 반 어린이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반 어린이가 한 잘못이 작아 보이는 콩깍지가 쓰이는 겁니다. 옆반이나 다른 선생님이 그 반 어린이를 참 활발하네요 하면 마음에 걸리면서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조용히 시키고 차분히 활동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또 팔이 안으로 굽어듭니다. 보호자나 교사나 어린이 앞에서는 참 눈뜬 장님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른 마음은 좀 편하겠지만 어린이 성장을 돕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매번 흔들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고달픕니까? 그래도 피드백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이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가소성은 어릴수록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보호자는 자기 기대와 꿈으로 어린이를 보는 경향이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ADHD 치료가 필요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빨리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어린이뿐 아니라 보호자 역시 부모-자녀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언어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소 낮은 지능을 보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입학하고 한 해가 지났으니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이 모습을 차분히 바라볼 때입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어린이는 학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선생님이란 어린이 크게 다가옵니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화가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혼날까봐 조마조마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다정할 땐 옆에 다가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한테 받은 칭찬과 인정은 무엇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 속에서 나만 칭찬받는 일이 생기면 얼른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습니다. 관심 받고 싶고요. 어떤 친구는 소리 지르고 친구를 때려서 선생님하고 따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선생님하고 단둘이 있고 싶지만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을 속상하게 해서 관심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그걸 잊어버렸단 봅니다. 선생님 곁에 가서 도와드릴 게 있는지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뭘 하시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텔레야 이거 옆반에 좀 가져다 드릴래? 하고 심부름거리라도 주시면 신이 납니다. 이건 좋은 관심이고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반 친구들이 봐도 쟤는 심부름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구나 할 겁니다. 다녀왔다고 선생님께 전해드렸다고 말씀드리면 잘했네, 고마워, 웃으십니다. 칭찬도 받았으니 기분이 더 좋습니다. 2학년 어린이는 이렇게 세련된 방법으로 교사에게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늘 다니는 보건실이나 도서실 정도는 혼자 보내도 될 정도로 심부름을 잘합니다. 심부름거리를 달라고 저도요 할 정도입니다. 집에서 이 정도로 심부름을 잘하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교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보이면 그러면 선생님 힘들어, 옷 잡아당기면 안 돼 하고 중재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옆에 와서 손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 눈빛인데도 말입니다. 신체 기능 발달도 눈에 띕니다. 덜 넘어지고 달리는 것도 쌩 빠릅니다. 에너지가 넘치며 즐겁고 밝은 기운이 2학년 주변을 감쌉니다. 2학년 어린이에게 자기 반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노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놀다가 뻑하면 누가 이랬어요 우왕이 있지만 1학년 때보다 놀이에 빠져 즐거워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2학년 어린이에게 놀이와 신체 활동은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어린이 발달을 고려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가 뭐 노는 곳 같다고 공부는 언제 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린이는 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신체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2학년처럼 박수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는 없을 겁니다. 박수라는 게 신이 나야 쳐지지 않습니까?
2학년은 이런 밝음이 있습니다. 게다가 손님이 느껴져 박수를 칠수록 더 잘 되고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운동장 활동도 정말 좋아합니다. 1학년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1학년은 데리고 나가면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한 어린이 세워두면 저쪽에 가서 다른 어린이가 뛰어나가고 어린이를 주섬주섬 모으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겨우 모아놓고 이야기를 좀 할라치면 벌써 지루해하는 어린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활동을 시작해도 1학년 어린이는 한 15분만 지나면 지쳐합니다. 물론 학기 초 이야기지만요. 2학년이 되면 40분을 온전히 채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인지 안내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딱 어린이 체력에 맞을 정도로 어린이의 몸이 커졌습니다. 놀아도 더 놀고 싶은 게 어린이라 컨디션이 회복되면 다시 놀고 싶어 하지만요. 2학년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놀이가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있는 놀이기구는 모두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 2학년에게 도전하기 좋은 기구들입니다. 3, 4학년이 되면 더 익숙해질 거고요. 아직 2학년에게만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슬슬 해봐야 할 수 있죠. 주말에 학교 문이 열려 있다면 어린이와 함께 가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요. 어린이는 자랑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 중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손놀이입니다. 손님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박수치기도 그렇고요. 저희 때는 쎄쎄쎄라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서요. 우리말이 아니어서 요즘은 손뼉치기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많이 틀리다가 나중엔 손이 보이지 않으면 현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잘 되는 느낌이라. 공개놀이도 아주 좋죠. 공개놀이는 손가락 관절을 모두 쓸 수 있고 소나기 힘도 기를 수 있는 데다 숫자 계산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교실밭, 탁자기 같은 작은 공간만 있어도 놀 수 있습니다. 요즘 잘 안 하는 놀이 중에서 2학년 놀이를 추천하고 싶은 게 구슬치기입니다. 눈과 손의 협을 이루기에 이만한 놀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두 물체로 이루어지는 각도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감까지 생깁니다. 비석치기도 있습니다만 2학년 어린이에게 딱지치기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 다 제법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온몸을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놀이입니다. 이런 동네 놀이가 많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놀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죠. 나가 놀다 차 사고가 나면 어쩌나, 넘어져서 다치면 어쩌나, 나쁜 친구에게 몰리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내가 보이는 곳, 안전한 장소에서 직접 함께 노는 어린이의 상호작용을 보고자 합니다. 이런 걸 안전주의라고 합니다. 잘 놀아주는 동네 형아도 어쩌다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하면 고맙지만은 않습니다.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해서 계획한 체험활동도 인명사고 앞에서는 의미가 퇴색해버립니다. 보호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요구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적 활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사고가 무서워 위축됩니다. 안 하면 책임질 일도 없고 힘도 덜 드니까요. 어린이는 예전보다 안락한 놀이터에서 놉니다. 잘 갖추어진 활동장에서 해보기식 활동을 하고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안전주의는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인명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며 서로에게 묻기만 합니다. 안전주의는 동네에서 하는 어린이들끼리와의 놀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체험활동 같은 것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놀이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를 하며 규칙을 익힐 수 있고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또 즐겁게 몰두하다 보면 신체 기능이 발달하고 자신의 몸을 쓸 줄 알게 되며 나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도 깨닫게 되지요. 관계성에서도 보호자의 개입 없이 자신들의 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집 밖을 나서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놀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하고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진 어른이 접근할 수 있고 어린이들 사이의 문제에서 속수무책으로 내 아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나 들리는 이야기 모두 우리의 안전주의를 자극하는 나쁜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이런 걱정으로 안 좋은 건 알지만 인터넷 게임을 허락하는 거죠. 심심해하니까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을이 어린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사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당장은 함께 놀 수 있는 어린이를 모아 어린이 아는 장소에서 언제까지 놀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서로 돌아가며 모임을 열고 문제가 생기면 달려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요. 놀게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어린이에게 놀이가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놀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아니어도 다시 인기가 생긴다니 공기놀이, 손뼉치기, 비석치기, 구슬치기를 주변에서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규칙을 익히고 작전을 짜기에 좋은 놀이니까요.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도 동참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선생 노릇을 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교사는 체험활동을 좋아하고 어떤 교사는 싫어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이니 서로 갈리는 게 당연하죠. 이유를 들춰보면 이렇습니다. 공부 가르치는 게 힘드니까 풀어놓고 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이런 교사 참 많았습니다. 어린이도 놀고 교사도 놀고. 그런 이유라면 기껏 그 장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갔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실은 교사에게 익숙한 곳으로 바깥 활동보다 전체를 통솔하기 좋습니다. 밖으로 나와 공간이 개방되면 어린이에게 간단한 안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이가 그 장소와 시간이 주는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체험학습입니다. 이런 준비와 더불어 교사는 안전사고로도 날까봐 안절부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체험학습 날 거의 먹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안 먹어요? 묻는 어린이의 다정함에 먹는 신용을 하지만 눈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린이를 향해 있어 먹어도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모두 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자, 교실에서도 이런 경험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체험학습을 꺼리는 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부분의 어린이는 체험학습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집을 떠나 친구들과 잠을 자는 수학여행이죠. 아직 2학년은 먼 이야기지만 6학년 되었다 뚝딱 즐거운 수학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학년은 저학년에 맞게 교실 밖 활동을 경험하고 중학년은 중학년답게 가족이 아닌 친구들 속에서 역할을 찾아야 고학년이 되면 그에 맞는 수학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움은 늘 이렇게 퍼지며 커져야 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한 학기에 3번 이상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학교를 떠나 돌아올 때까지 전화기를 놓지 못하시고 오후에는 창밖으로 운동장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무사하게를 기원하시면서요. 학교 밖을 나가면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어린이 사이를 분주하게 오고 갑니다. 누가 하나 빠진 사람 있나? 엉뚱한 데보다 잘못 가고 있는 어린이는 없나? 도착한 곳에서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챙기고 말입니다.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보호자들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며 어린이를 데리고 돌아가십니다. 늦은 오후, 어떨 때는 퇴근 시간이 다 되어 체험학습을 마칠 때 보호자와 함께 돌아가는 어린이 뒷모습을 보고서야 긴장이 풀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 보호자들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호자는 짐작하고 있었다고 하시고 어떤 보호자는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수학여행이나 학교 캠프를 할 때는 어린이를 맡겼다는 해방글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체험활동을 어린이는 기대하고 보호자는 신뢰합니다. 그럼 학교와 교사는 기대와 신뢰를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교육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호자, 학교, 교사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전 안전교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보호자의 서약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어린이의 다짐서를 받아야만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움교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했습니다.
전 운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응급실도 몇 번 다녀왔지만 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약서를 받고 다짐서를 썼다고 해도 어린이를 잃었다면 교실 밖으로 나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불안한 외줄타기가 현장 체험학습인 것입니다. 안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 생활이 익숙해진 2학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보호자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다양한 교육 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재정을 써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결하려 한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 활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안전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교사를 더 써야 하고 보호자도 어린이에게 집단 속에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면 여기까지 와서도 말이 잘 안 떨어지긴 합니다만 하늘의 뜻입니다. 객기 어린 교사로서 어린이를 끌고 여기저기 다녔던 지난 시절을 후회하지 않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주의에 갇혀 어른의 불안을 달래기엔 어린이의 세상이 너무 다채로워 그렇습니다. 어른이 어떻게 용기를 내면 좋을지 고민하며 어린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